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중립지대에 있던 소장파까지 나서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요구했습니다. 내분 사태가 어디까지 치달을지 안개 속인데요. 장 대표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당내 혁신을 이뤄내고 당 안팎의 마음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당의 진로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를 당원들에게 묻자는 겁니다. 친한계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또다시 장 대표 거취 표명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정치적 해법을 촉구해온 당내 소장파 모임 대한과밀에도 제명 결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반발 속에 장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이틀씩 통원치를 하더라도 나오겠다고 고집을 부르고 당내 거취 관련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측은 거취 관련 요구가 일각의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일부가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퇴를 원하지 않는 그룹도 분명히 있고. 정책 공조에 합의했던 개혁신당은 제명 사퇴 이후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는 일찌감치 지방선거 체제를 시작해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을 먼저 수습하지 못할 경우 외연 확장도 요원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친한계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은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지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침묵을 지키면서 물밑 활동은 활발히 할 걸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내린 뒤 두 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 전 대표 징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 의견을 모아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또 반대하는 의견 다양하게 제기가 됐고요. 원내 의견은 원내대표께서 좀 더 수렴을 해서 최고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제명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 박종훈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절대 다수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표결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을 지금 대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된다고. 이틀 새 대표와 원내대표 사퇴를 잇따라 촉구한 겁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이나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다수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개 일정 없이 자맹 중인 한 전 대표는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당 지도부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인데 한 전 대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께 가자 기다려달라는 댓글을 직접 달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권에선 정청래 대표가 불쑥 제안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당내부는 물론이고 양당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의원의 휴대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두 정당 간 밀약설로까지 번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무슨 내용이고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건지 고유동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민주당 한 의원과 국무위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밀약이라는 표현과 함께 밀약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썼고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보내자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돼야 한다는 혁신당 황운하 의원 발언에 대한
혁신당 내부 경고 입장문도 첨부됐습니다. 조국 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당이 합당의 조건으로 대표 자리나 당명 등을 두고 물밑에서 사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데 합당 논의의 주체인 정청래 조국 대표를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강덕구 최고위원은 공동대표나 당 명칭과 관련된 내용이 이 시점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 측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혁신당도 민주당 내부 분란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당 내부에선 합당 문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합당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와 전국 17개 시도당 토론회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 당 내부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꼬이는 합당, 민청 갈등입니다. 네, 민청 갈등요. 네. 민주당과 조국당 뭐 합당 놓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배후설, 미락설, 각종 음모론이 터져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배후설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정청래 조국 대표와 만나 합당을 배후에서 관여하고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네. 또 미락설은 정청래, 조국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고 지분도 나누기로 마쿠해서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이 조국당 황운하 의원이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말한 것이 도화선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선거 후 정 대표는 전당대회 재출마에 당권을 잡고 조 대표는 대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진영에서 나오는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인데요. 겉으로는 합당 찬반 논란이지만 실제로는 친청, 친명 간에 당권을 놓고 싸우는 그 모양새다. 예. 또는 차기 당권과 대권 싸움 성격이 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친명은 정 대표가 조 대표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차기 당권을 꿰차를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이 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친명이 반대하죠? 네,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명 중에 누가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네. 이번 합당이 비밀리에 추진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명들도 잘 몰랐고 그래서 대다수가 반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명심이 합당에 있다고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자 이른바 찐명들의 반대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와 경쟁 관계인 김민석 총리 측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 합당 반대파인 이현주, 강덕구 최고위원은 김 총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현주 최고위원으로 보이는 듯한 인물한테 뭔가 통 메시지가 왔는데 미락설이 타격 소재, 미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게 보였는데 이쪽이 바로 김 총리 측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명청 갈등이 아니라 민청 갈등이다. 이런 또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상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반대하냐는 겁니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새를 보면 절차와 조건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정 대표가 당대표 재선에 합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조 대표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럼 합당이 무산되는 겁니까? 합당이 차질을 빚거나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게 유력한 전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명심이 합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과제는 지금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법여권 통합이 절실하고요. 지금 합당이 깨지면 선거에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김 총리를 비롯한 친명 일각과 현역 단체장들의 반발이 변수인데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자 네. 곧바로 장동혁 퇴진론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들고 나왔죠. 장 대표로 물러나라. 예. 일부 소장파는 재신임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송원석 원내대표 퇴진 주장도 그렇죠. 나왔고요. 근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영남 일부를 빼고는 몰살당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 대표는 무대응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가 아무리 반발해봐야 현 체제를 뒤엎을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데요. 네. 전체 60%에서 70%에 가까운 영남 의원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역 단체장들 상당수도 공천 때문에 지도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대표 측은 찻잔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방선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양측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네.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둘째는 선거 이후 당권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해도 통합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죽을 맛인 것은 수도권 단체장들과 출마자들입니다. 그렇죠.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데요.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할 구심점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답 없는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선거에서 지면 책임을 네. 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도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글쎄요.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베디터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임용이나 승진 같은 신분상 변화가 있었던 362명이 공개 대상이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주중대사가 재산이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자원 화제로 4개월이나 미뤄졌다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구자영 기자가 전합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지난해 10월 임명된 노재현 주중대사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용산구 이태원동 주상복합 건물 126억 원의 예금을 포함해 총 530억 4천여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순금 3kg을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반포에 80억 원대 상가를 가진 김대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74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NHN 등 기업 대표를 지낸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산이 2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0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 25명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평균 27억 원을 보유한 가운데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95억 5,99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과 가족들의 부동산 재산이었습니다. 인사청탁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떠난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70개가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12억 원이 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의 집값, 그중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같은 주요 지역을 정조준해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었죠. 그런데 저희가 국정 핵심 인사 32명의 부동산 내용을 분석했더니 절반이 강남과 한강벨트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실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고된 금액은 12억 원대지만 현재 시세는 50억 원에 달합니다. 정책을 조율하고 인사권을 쥔 핵심 참모들도 이른바 상급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5억 원을 신고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서초동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4억 원대에 거래됐고 배경훈 부총리 역시 서초구 반포동에 5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강남 3구에 집을 둔 국정 핵심 인사는 총 32명 가운데 11명. 한강벨트까지 범위를 넓히면 절반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였던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사 시절엔 다주택자에게 승진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도를 우려합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주택자나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공사민들이 볼 때에는 정책의 신뢰성에 그 한계를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다주택자 규제에 앞서 정부 내부의 솔선수범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수백억 대 주식부터 고가 부동산까지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기 어려운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미국 주식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530억 원대 신고로 이번 재산 공개 명단 중 1위를 차지한 노재헌 주중대사. 알고 보니 엔비디아 주주였습니다. 17,588주로 현재가 48억 원 정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갖고 있는데 13억 원어치입니다. 장남 명의로도 60억 원에 해당하는 같은 종류 주식이 있습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테슬라 주식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자녀를 포함해 2만 2천 주 넘게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전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 5년 새 주가가 10배 오른 점을 감안하면 매입 시점에 따라 그에 준하는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애플과 테슬라, 월트 디즈니 등을 보유 중이고 한성숙 장관도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을 보고 오히려 서학왕개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부양에 연일 애쓰고 있잖아요. 좀 머쓱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을 연일 강조하고 있죠. 지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량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신들은 꿈쩍 않고 국민에게 복귀를 강요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위직의 이 같은 미국 주식 보유는 국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들의 어떤 투자 패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한 공직자들도 있죠. 네, 의원 재직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비서관은 12억 원어치를 신고했습니다. 종류는 무려 76종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남국 토큰을 50억 개 들고 있는 점 등이 눈에 띄죠. 의원 시절인 2024년 3월 기준 78종에서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을 포함해 총 11종, 2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한 가상자산은 이후 처분을 완료했고 거래 불가능한 가상자산만 일부 남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눈에 띄는 재산은 없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 1억 3,8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재헌 주중대사,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강정혜 전 국가보훈장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품은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공직자 재산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참 놀라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추진과 관련해 한미 통상 고위급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는 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닛 미 상무장관의 80분간 회동은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엔 막는다, 안 막는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고 관세 25%를 공식화하는 미 관보 개제 관련 얘기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상 사유로 꼽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고 대미투자 의지도 확고하다고 적극 설명했지만 관세 인상 철회 답변은 듣지 못한 겁니다. 앞선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무역 합의국들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 put out a truth today, and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미무역과 경상수지 흑자 과정에서 우리가 외환 개입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취한 건지 계속 살펴보겠다며 압박한 겁니다. 내일은 김정관 장관에 더해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의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속도뿐 아니라 투자 규모도 더 늘리려 한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주말이 관세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 논란을 빚은 헤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로저스 대표는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불거진 지 36일 만입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로저스 대표는 셀프 조사 발표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회에서 국정원 지시에 따랐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고발됐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and then we did it. 당시 국정원은 지시한 바 없지만 업무 협의는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세 번째 소환 통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상 3번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통역이 가능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경남 김해 금속 가공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공장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 가득해서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 15시간 만에 겨우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벽면과 바닥 등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현장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소방차가 불에 타버린 것 같습니다. 경남 김해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입니다. 갑자기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는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불길은 삽시간에 주변 공장과 야산으로 번졌고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물이 닿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 300톤이 보관돼 있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알루미늄은 특성상 주소로 인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건조사를 동원해서 소화를 하는. 소방대원들은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큰 불길은 잡았지만 공장 4개동과 소방차 2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7시간입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재발화 우려에 공장 진입로는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창고 내부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충북 음성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게 지났는데요. 큰 불은 꺼졌지만 공장에선 여전히 붉은 화염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공장 내부에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급격히 번졌습니다.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500m 떨어진 인근 야산까지 불이 옮겨 붙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까지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큰 불은 오후 6시쯤 잡혔습니다. 직원 2명이 실종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에는 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비상벨 소리에 대부분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네팔과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 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들이 공장 내부에 갇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내려앉으면서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공장 내부 수색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을 따돌리며 최대 시속 100km로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경찰관까지 치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이 운전자 결국 구속됐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 차들 틈새로 끼어들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경찰의 추격에도 아랑곳 않은 채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는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20km 넘게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보행 신호인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고 사고가 나자 좁은 골목길로 도주합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은 다른 차량 세대를 더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홈쪽이라서 나가봤더니 배타 3m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앞뒤 다 날아갔죠 뭐. 경찰은 순찰차 20대를 동원해 추격에 나섰지만 운전자는 경찰관마저 치고 달아났습니다. 20여 분간 계속된 추격전에 순찰차 등 차량 7대가 부서졌고 경찰관 5명이 다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지나가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게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하고 30대 동승자도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운전 금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눈 내리는 도로 위,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더니 흰색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흰색 차량은 앞 차량을 연달아 추돌합니다. 우연히 근처에 있던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사고 차량으로 뛰어가고 잠시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버스에 내가 앞에 있었고 그다음에 승용차가 꽝 했고 그다음에 차들 또 꽝 했고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벤츠가 꽝. 지난 23일 저녁 8시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인도 바로 옆이라 보행자까지 다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의 약물 검사 결과 운전금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약물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도 같은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채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약물 운전과 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피해자 측에 처음으로 연락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12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징계 절차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12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에게도 이날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도 윤리심판원 출석 당일 제명 결론이 나온 전례 등을 볼 때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장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에도 연락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심사 착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청래 대표 지시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윤리감찰단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앞서 윤리감찰단은 장 의원과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남성 비서관에겐 입장을 들은 걸로 알려졌지만 5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한 그런 상태여서 어떤 결론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윤리심판원이 속도를 내는 건 설 연휴 전 장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억 원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네 번째로 경찰에 출석한 전 서울시의원 김경 씨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했는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줬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강선우의 다른 의원에게 헌금한 적 있습니까? 가족기업 진인동원에서 차명 후원하셨습니까? 지난 20일 강선우 의원은 김 씨가 차명 후원한 걸로 의심되는 명단을 제출하며 김 씨의 권유로 후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선 나중에야 돈인 줄 알고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한 후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3년여 전 일이다 보니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강 의원의 경우 회기 중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이용객들의 개인정보 450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언제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추위에도 퇴근길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합니다. 누적 가입자만 510만 명이 넘는데 이용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연락처도 그렇고 아무래도 계좌 정보 같은 게 좀 걱정되긴 하죠.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경찰로부터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릉이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서비스로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 회원정보 45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 대상이 아니지만 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닐까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실 좀 불안하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계속 연결하니까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나가면. 하지만 공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림톡들인 내용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와 함께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과 홈페이지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달리자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는 작업은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드론과 AI 같은 첨단 기술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cm 남짓한 드론이 80m 높이 철탑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하늘을 가로지른 송전선로를 꼼꼼히 살피고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해 과열된 지점이 있는지 철탑과 선로의 온도차도 점검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줄을 묶고 올라가 전선 위를 외줄타기 하듯 걸으며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송전선로엔 15만 볼트가 넘는 특고압이 흐르고 있는데요. 드론 도입 전엔 매년 7,000개가 넘는 철탑을 사람이 직접 올라가 점검해야 했습니다. 감전과 추락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끄러짐이 있을 수도 있고 올리면서 올라가면서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좀 위험이 있긴 합니다. 다음 달부터 드론이 영상을 촬영해오면 AI는 작업이 필요한 구간만 콕 집어 알려줍니다. 사람이 철탑에 올라야 할 일이 크게 줄 뿐더러 작업 시간도 50% 단축될 전망입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작업자한테 실시간으로 유의사항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드론과 AI뿐만이 아닙니다. 지능형 CCTV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인적 오류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2015년 9만 명에서 2024년 14만여 명으로 60% 가까이 늘고 사망자는 한 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근절은커녕 심각해지는 산재의 돌파구로 미래 혁신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년 뒤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로 한 현대차 로봇이 이미 공장에서 실습을 시작했고 테슬라는 전기차 공장에서 자동차 대신 로봇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입니다. 이달 초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현대차. 이미 공장 현장 실습에 들어갔다고 깜짝 공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실증 절차에 들어간 아틀라스는 현장 투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받게 됩니다. By 2028, the Atlas global rollout begins within our SDF network. By 2030, robots will handle complex assembly. 기술 개발과 함께 양산을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e are building a new robotics factory capable of producing 30,000 Atlas robots a year. 지난해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뒷걸음질 친 테슬라는 로봇 양산을 더욱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표 차종인 모델 S와 X를 아예 단종시키고 기존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조 분야는 물론 소비자용 로봇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We're going to take the Model S and X production space in our Fremont factory and convert that into an Optimus factory, 1 million units a year of Optimus robots. 실험실에서 묘기를 선보이는 수준에 그쳤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로봇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노조를 향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건데요. 로봇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되는 걸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거론합니다. 로봇 설치를 막자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암담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 어제도 이 대통령은 혁명적 기술 변화는 피하기 어렵다며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죠. 기술을 익히고 그걸 증기기관 기계를 통제하는 조정하는.
연이틀 노조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발언에 노조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면 판을 엎겠다고 경고했고, 금속노조는 흘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로봇을 둘러싼 각국 정부와 기업, 노조 간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노사적 이익을 대응하는 속도는 좀 많이 느린 것 같다. 재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로봇으로 인한 노동구조 변화를 사회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면서도 노조의 대규모 투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북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파리채를 휘두르고 군화도 닦는 북한 군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방 안에 군복을 입은 북한 병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방 안쪽엔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고 병사들은 웃으며 구두를 닦습니다. 귓볼을 만지며 장난을 치거나 파리채를 휘두르는 모습까지 6명이 모여 지내는 북한 사이버 부대 병사들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웹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보안 유튜버가 해킹 툴을 심어 북한 병사들의 PC를 제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웹캠이니까 접속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죠. 북한은 특히 감찰하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감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해킹당할 수는 있겠죠. 해킹된 북한 군인들의 PC 화면에는 VPN으로 위치를 숨긴 채 영어와 러시아어로 코드를 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북한 개발자가 구직자를 가장해 화상 인터뷰에 응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You're also not located in Pyongyang,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You're not in North Korea?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급히 화면을 꺼버립니다. 지난 7월 미국 재무부는 위장 취업한 북한 해커들이 기업 내부방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개인정보와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약 8,400명으로 이들이 지난 한 해 탈취한 암호화폐만 3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과 이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코앞에 항모전단을 집결시키고 특수정찰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란 역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미 해군력의 상징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이를 필두로 한 대규모 전력이 이란 인근에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시간이 다 돼간다고 압박하면서 핵 포기 합의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ll, I told him two things. Number one, no nuclear, and number two, stop killing protesters.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미국은 어떤 조치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이란 핵시설 타격 전 중동에 출격한 미 공군 핵탐지 특수정찰기도 영국 내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핵시설 타격, 지도부 제거 여건 조성 등의 선택지를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결사항전 태세입니다. 공격받으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이 사정권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심 군사 조직인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다음 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을 수용하느니 이란은 전쟁을 택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واقعاً چگونه میشه مجدداً به رئیس جمهور ترامپ با این کنش‌ها و واکنش‌ها اعتماد کرد. 파국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 등 영내 국가들이 막판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중동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다가 골병 들지 말고 관두란 말이요. 그까지 소리 오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한때 한국 문화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서구 신문화에 밀려 우리건 구식 취급을 받았죠. 한마디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단 겁니다.
괌이다. 맛있겠다. 어서 받아. 어서 받아. 자, 받아, 데이비.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이민자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말, 풍습, 변두리에서 조용히 숨겨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천덕꾸러기가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Korean culture, from the food, the streets in Gangnam, everything is so perfect.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서구와 융합시킨 K-컬처의 성공,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문화를 은근히 지켜온 덕입니다. Korean Treasures really is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to see across time and across media how innovative Korean artists have been for several centuries. 먼지 쌓인 불상과 도자기, 서화를 모으고 그 가치를 믿고 세상과 나누려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뒤를 이은 고 이건희 회장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문화 파수꾼이 됐던 겁니다. 국가에 기증한 2만 3천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은 온 국민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제는 해외 순회 전시를 통해 한국의 멋을 뽐내려고 합니다. 시작은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이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전시 기념 연설에서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Without the sacrifice of over 36,000 young American soldi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the thriving nation it is today. 테임 스콧 미 상원 의원은 이번 전시가 한미 동맹이 경제를 넘어 서로의 역사와 이야기를 잇는 가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고 있는 게 세계지만 아름다움 아래선 하나가 됩니다. 문화라는 용광로가 갈등을 다 녹이고 평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1월 30일 윤종우 앵커 칼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였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긴 한파가 내일 낮부터는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은 영하 6도, 월요일은 영하 5도로 점차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오르겠지만 산불 위험은 더 커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고 충청과 전북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도, 청주 3도, 부산 8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